제 이름은 이순남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오늘 제가 40년 넘게 숨기고 살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분노와 후회, 배신과 복수, 그리고 해방의 이야기를요.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냉정하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머리들로부터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ATM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1980년 봄, 저는 25살이었어요. 제2은행 창구 직원 3년 차, 월급 12만 원, 여공 출신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섬유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던 소녀. 밤마다 공장 기숙사 화장실 전구 아래서 검정고시 책을 펼쳤어요. 3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고 그 힘으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2은행에 입사했죠. 순남아, 좋은 사람 있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야. 한 번만 만나봐라.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맞선. 장소는 명동의 르네상스라는 다방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만서, 31살, 키 168cm,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만석이라고 합니다. 31살이고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비벼대고, 하지만 현대자동차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정말 대단한 회사였거든요. 포나가 한창 잘 팔리던 시절, 현재 직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저는 이순남이에요. 제2은행 종로 지점에서 창구 업무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어요. 그는 계속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만 만지작거렸죠. 순남 씨는 그 취미가 뭐예요? 독서요.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요. 아,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최근에 영자의 전성시대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순남 씨, 순남 씨가 검정고시로 은행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눈이 진심으로 빛났어요. 그때까지 그 누구도 제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오빠들도 직장 동료들도 모두 질투하거나 시샘했죠. 여공 출신 주제에 운 좋게 들어왔네. 그게 제가 직장에서 들었던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눌한 남자는 달랐습니다. 소개팅은 2번, 3번으로 이어졌어요. 3번째 만남에서 그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시골이에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고, 제가 3남매 중 장남이에요.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데, 다들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형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순간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설마 결혼했다고 내가 그 집안까지 책임지겠어? 4번째 만남에서 그가 청혼했습니다. 순남 씨, 제가 말은 서툴지만 평생 순남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네, 좋아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남편 집은 경기도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 산 밑에 작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대문에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60대 초반쯤, 농사일로 검게 탄 얼굴, 깊게 팬 주름, 갈라지고 다른 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곱네. 고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예쁘네.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제가 입은 옷, 들고 온 가방, 신은 구두를 훑고 있었거든요. 마치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준비해간 한과 세트를 드렸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살뜰하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만석 씨의 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남매의 장남 만석, 그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은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무지개 군대도 못 간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은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고 이혼녀에 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모시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언니,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여동생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진심 같지 않았어요. 인사를 나누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어요. 끝없는 질문들이. 준남이는 집이 어디라고 했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서울 신당동이고요. 아버지는 일용직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래. 형제는 몇인데? 오빠 둘, 남동생 셋 있어요. 저만 딸이에요. 시아버지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고는 흥미를 잃은 듯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은행 월급이 얼마나 돼? 요즘 은행원들 월급 많이 받는다며?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12만 원 정도 됩니다. 12만 원. 맞네. 만석이는 얼마 받는데? 만석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너희 둘이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버는 거네. 와, 부자네. 그 순간 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남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참 복 받으셨네요. 저는 일용직 뛰어서 한 달에 겨우 5만 원 버는데 여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은행원인 거 진짜 부럽다. 나도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나 봐.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그래. 순남이가 공부도 잘하니까 우리 식구들 좀 챙겨줘야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남아, 우리 만석이 잘 부탁한다.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만석이는 착한 애야. 동생들도 아직 다 제자리를 못 잡았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좀 잘 챙겨줘. 알겠지?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꽂혔어요. 우리 식구들 좀 잘 챙겨줘.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동생들은 다 정확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남동생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워서 군대도 못 갔어. 여동생은요? 20살 때 동네 남자한테 시집 갔는데 그 남자가 술만 먹고 일을 안 해서 이혼했어. 지금 애 하나 데리고 친정에 와 있고. 순남아, 미안해. 우리 집 사정을 이제 다 알게 됐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게. 동생들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바보처럼. 1981년 3월 15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서울 신당동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50명 정도.
신혼집은 서울 영등포구의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딸린 15평짜리, 월세 5만 원, 보증금 100만 원.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혼여행은 경주로 2박 3일.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를 구경하고 보문단지, 호텔에서 묵었어요. 순남아, 행복하지? 정말 행복해. 나도. 앞으로 우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 마련하자 약속해. 약속.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만석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들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와, 신혼집 좋네요. 갑자기 왜 왔어? 무슨 일이야? 만석 씨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형님, 저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급한 일? 형님, 제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저보고 트럭 한 대만 있으면 운전기사로 정규직 써주겠대요. 월급도 15만 원 준다고 하고요. 그래? 그건 좋은 기회네. 그런데 중고 트럭이 300만 원이에요. 형님, 저 이거 꼭 사야 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저 평생 일용직 전전해야 해요. 300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은행 대졸 초임이 10만 원 하던 시절. 한 사람이 2년 반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죠. 동생아, 그건 좀.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형님, 저 진짜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사장님도 믿어주시는데, 제발요.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집 장만하려고 모으고 있거든요. 신혼집이 월세잖아요. 형수님, 그래도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동생이라는 거 도와줘야죠. 그렇긴 하지만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형수님, 제발요. 저 정말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만석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 지금은 정말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줘. 남동생은 화난 얼굴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형님도 결혼하고 나니까 동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겠죠? 형수님이 은행원이라고 잘난 척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요. 저 알아서 할게요. 남동생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거절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만석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어머니. 예? 지금 몇 시인데? 예. 시어머니였어요. 야, 내가 동생도 안 도와주고 뭐 하냐? 내가 형이면 동생 챙겨야지. 당장 돈 마련해서 동생 좀 도와줘.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망한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저희 형편이. 형편. 너네 둘 다 월급쟁이잖아. 한 달에 30만 원도 넘게 벌면서 그 정도 돈도 없어? 내 동생이 길바닥에 나 앉아도 괜찮아? 어머니, 너 지금 결혼했다고 동생들 버리려고? 너 대기업 들어갔다고 동생들 내팽겨치는 거야? 그 돈 다 누가 대줬는데 우리가 밥 굶으면서 너 학교 보냈잖아. 1시간 넘게 전화로 다그쳤어요. 만석 씨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돈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만석 씨의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오빠가 뭘 미안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결국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속여서요. 그 돈을 남동생에게 줬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남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돈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뒤 남동생은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산 트럭으로 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트럭은 폐차됐죠. 형님, 미안해요. 제가 술을 마시면 안 됐는데 돈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안 받을 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뒤로 계속 누군가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요. 애 학원비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어. 한 달에 10만 원만 보태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언니, 제발. 내가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거 알잖아. 애 공부라도 시켜야 내가 숨통이 트이지. 여동생이 울었어요. 아이도 같이 울었죠. 결국 돈을 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런데 3개월 뒤에 또 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 50만 원만 빌려줘. 저번에 빌려준 돈은 갚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애가 아픈데 어떡해. 또 돈을 줬어요. 남동생도 계속 왔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 찾았어요. 친구가 중국집 하는데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해요. 보증금 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작년에 트럭 사업하다가 망한 거 기억 안 나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요. 중국집은 절대 안 망해요. 형수님, 제발요. 안 돼요. 형님! 그날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순남아, 동생 사업 좀 도와줘. 애가 이번엔 진짜 잘할 것 같아. 내가 돈 좀 있잖아.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긴. 너네 둘이 버는 게 한 달에 얼만데. 그리고 너희 작년에 보너스도 받았잖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보너스 받은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만석 씨가 어머니한테 매달 얼마를 벌고 있는지, 보너스는 얼마 받았는지 다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야, 시동생이 잘 되라고 돕는 게 뭐가 어때? 내가 그렇게 독해. 결국 또 돈을 줬어요. 500만 원. 남동생의 중국집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만서가. 네 애비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만 원 보내라. 만서가. 집에 보일러 고장 났다. 고치려면 100만 원 든다는데 어떡하냐. 만서가. 동생이 또 사고 쳤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 필요하댄다. 끝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면 새벽에 전화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너 같은 독한 년 처음 본다. 시댁 식구들이 죽든 말든 너네만 잘 살 거야. 전화를 끊으면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은행원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시댁은 쳐다도 안 봐요. 애비가 아파 죽어도 병원비 한 푼 안 대줘요. 그 소문이 친척들한테, 만석 씨 직장 동료들한테, 심지어 제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갔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남아, 내가 시댁에 왜 그렇게 박하게 구냐?
어머니가 우리 집에까지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더라. 엄마, 제가 박하게 구는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은행원이라고 잘났다고 유세했더니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동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며느리 도리지. 친정 부모님마저 시댁 편을 들었어요. 1983년 가을 처사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이름은 정민수. 출산 후 산후조리원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친정 어머니가 와서 일주일 돌봐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산후조리 중에 시어머니가 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어디 보자. 아이를 안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남아, 애 낳았으니까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봐야지. 네, 제가 은행 그만두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만석이 월급으로 살면 되지. 요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월급 많이 받잖아. 하지만 너 설마 애 놔두고 일하러 갈 거야? 그럼 애는 누가 봐? 애 버려두고 돈 벌러 가는 엄마가 어딨어? 저는 절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만두면 시댁에서 만석 씨 월급을 다 가져갈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아이는 제가 알아서 돌볼게요. 뭐? 내가 알아서 돌봐. 어떻게? 타가소에 맡길게요. 타가소. 그런데 맡기면 애가 제대로 크겠어? 차라리 우리 집에 맡겨. 내가 키워줄게.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 평생 발목 잡힐 게 뻔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키울게요. 에이, 고집불통. 그래,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출근했습니다. 아이는 집 근처 타가소에 맡겼어요. 한 달에 5만 원.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먹이고 타가소에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재우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에서 요구가 더 심해진 거예요. 만서가. 민수가 돌 지났으니까 돌잔치 해야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크게 해라. 어머니,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긴. 손주 돌잔치도 제대로 안 해줄 거야? 결국 돌잔치를 했어요. 시골 마을회관을 빌려서 100명 넘게 초대했죠. 비용은 200만 원.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큰아들 내외가 은행원, 대기업 다니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1985년 여름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딸이었어요. 정민지. 출산 직후 시댁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남동생이 또 사고를 쳤던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대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받았죠. 형님, 저 경찰서 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만서가. 내 동생이 감옥 갈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계속 왔어요. 만석 씨는 결국 또 돈을 빌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월 5%나 됐죠. 여보, 미안해. 동생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장이었으니까요. 가장 최악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직장까지 찾아온 날이었어요. 1987년 어느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은행 업무가 한창 바쁠 때 실례합니다.
이순남 씨 계십니까?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보따리까지 들고 저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황급히 나갔어요. 고객들과 동료들이 다 쳐다봤죠. 아, 순남이구나. 나왔다. 어머니,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 일하는 곳인데요. 알아. 그래서 온 거야. 내가 집에 전화하면 맨날 거절만 하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려고.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고객들도 계시고. 고객은 무슨. 우리 며느리가 요즘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는데 제가 확인 좀 해야죠. 혹시 월급을 제대로 받고는 있는 건가 해서요.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은행원 시어머니인가 봐. 창피하게. 지점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지점장님. 저는 이순남 씨 시어머니인데요. 며느리가 요즘 회사에 잘 나오는지, 월급은 제대로 받는 건지 확인하러 왔어요. 지점장은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응접실로 모셨죠. 어머니, 이순남 씨는 성실한 직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에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이순남 씨, 개인 사정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은행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순남 씨 어머니 보니까 시집살이 좀 하겠네. 은행원 주제에 시댁 관리도 못해? 창피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만석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사 가요. 시댁하고 연락 끊고 살아요. 순남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쉬워? 오빠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월급 다 시댁에 갖다 바치고. 오빠, 우리 결혼한 지 6년 됐어요. 그동안 시댁에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거의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미안해, 순남아.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는 언제 우리 집 마련해요?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만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결국 항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석 씨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형으로서의 책임감, 가족에 대한 의무감, 그게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2년 남동생이 결혼했어요. 전세금 1,000만 원을 저희가 댔죠. 형님,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그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형님, 아내가 임신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매달 30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동생도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언니, 우리 애가 고등학생 됐는데 입학금이 필요해. 100만 원만. 언니, 애가 학원 다녀야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만. 언니,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200만 원만.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병원비를 요구했어요. 만서가, 당뇨약 사려면 한 달에 30만 원 들어. 만서가, 아버지 허리 수술해야 해. 500만 원 보내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결혼 후 15년간 시댁에 간 돈. 총액이 거의 8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1995년 제가 만석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시댁한테 더 이상 돈 못 줘요. 순남아, 우리도 살아야죠. 민수는 내년에 고등학생 되고 민지도 중학생 돼요. 애들 교육비 들어갈 때예요. 우리가 시댁 뒷바라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결단을 내려야죠. 하지만 만석 씨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1997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1997년 가을이었어요. 만석 씨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만석 씨! 정만석 씨! 동료가 119를 불렀고 만석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죠. 저는 은행에 있다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뇌졸중. 그때 만석 씨 나이가 겨우 48이었어요.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죠.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줘.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신체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되기는 힘들 겁니다. 만석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하루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남아, 만석이 어떻게 됐어? 중환자실에 있어요. 오른쪽 마비가 왔대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우리도 돈이 없는데. 순남아, 내가 은행원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여동생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만석 씨가 건강할 때는 돈 달라고 매달 전화하더니 아프고 나니까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만석 씨를 돌봤습니다. 은행 일 끝나고 병원에 가서 밤새 간호하고 새벽에 집에 가서 씻고 출근하고 아이들은 큰애 민수가 16, 작은애 민지가 13살이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없이 알아서 생활해야 했죠. 3개월이 지나자 만석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마비였지만 의식은 돌아왔어요. 순남아. 미안해. 만석 씨의 첫마디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우리 동생들 너무 챙기느라 너한테 소홀했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순남아. 내가 이제 회사 일도 못하겠네. 미안해. 만석 씨가 울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불쌍했어요. 그동안은 미웠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안쓰러웠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퇴원 후 만석 씨는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은행 일을 계속했고 집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만석 씨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울 수 있게 됐죠. 순남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할 줄 몰랐어. 다 내 덕분이야.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하지만 1999년 겨울 만석 씨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만석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50세.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들이 왔어요. 시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왔는데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물었죠. 형수님? 형님이 보험 들어둔 거 있죠? 우리 형님 현대자동차 다녔는데 퇴직금이랑 사망보험금 나오잖아요? 얼마나 돼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거머리구나.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끝냈어요.
보험금이 5천만 원, 퇴직금이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시댁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순남아, 우리도 아들 잃은 거 너무 슬프다.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도 만석이 돈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만석이가 그동안 우리한테 효도를 제대로 못했잖아. 보험금이랑 퇴직금 중에서 우리한테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건 저희 가족 생활비예요. 민수, 민지 아직 학생이고요. 너는 은행원이잖아.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우리는 늙어서 일도 못하는데 어머니, 1,000만 원만 줘. 그럼 우리도 만석이 장례비 보탠 셈 치고 더 이상 안 바랄게. 1,000만 원.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듯이 요구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병원비며 장례비며 다 쓰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야, 네가 우리 아들 재산 다 혼자 가져갈 거야? 우리도 권리 있어. 남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저희도 형님 동생인데 형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건 좀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어머니 1,000만 원, 저한테 500만 원, 여동생한테 500만 원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 가족이 살아갈 돈이에요. 형수님, 법적으로 하실래요?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협박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댁에서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해요. 줘야 하나요? 아니요. 사망보험금은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 수혜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수혜자로 지정돼 있으면 배우자만 받을 수 있어요.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퇴직금은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 수령권이 있고 부모나 형제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전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와 상담했는데요. 보험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저와 아이들 것이에요. 어머니나 시동생들은 받을 권리가 없대요. 뭐, 이 나쁜 년이 우리 아들 재산을 내가 다 혼자 먹을 거야? 저희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요. 야, 이 못돼 먹은 년.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도망가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 집에 찾아왔어요. 형수님, 문 열어요! 언니, 나야. 저기요, 문 좀 여세요! 문을 안 열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30분, 1시간씩 이웃들이 다 쳐다봤죠. 저 집 무슨 일 있나 봐. 창피했어요. 어느 날은 남동생이 술 먹고 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형수님, 나 여기 있어요! 돈 좀 주세요! 제 돈 주면 안 돼요! 조용히 해요. 이웃들 다 쳐다봐요. 쳐다보게 내버려둬요! 형수님이 우리 가족 재산 다 빼먹고 있다고! 다들 들으세요! 경찰을 불렀어요. 신고 접수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려요. 아이고, 형수님! 제가 행패 부려요! 제 돈 달라는데요! 경찰이 남동생을 데리고 갔지만 다음 날 또 왔어요. 여동생은 더 악랄했어요. 제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이순남 씨 계신가요? 저 무슨 일이시죠? 아, 저는 순남 씨 시동생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순남아, 손님이신가 봐. 저쪽으로 가봐. 창구 밖으로 나가니 여동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원비 좀 보내줘야지. 여기 은행이에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는 무슨. 언니가 맨날 전화 안 받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점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지점장님. 저는 이순남 씨 실용생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며느리가 병원비를 안 대준대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시어머니는 내팽개쳐요? 지점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이순남 씨. 일단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여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제 직장이에요. 그럼 돈 줘. 병원비 200만 원. 안 돼요. 안 돼. 그럼 나 매일 여기 올 거야. 결국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지점장한테 불려갔습니다. 이순남 씨. 개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은행에 민폐를 끼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민수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학교에 오셨어. 뭐? 할머니가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하셨대.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민수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좀 심각한 말씀을 하셔서요. 선생님, 그건 오해예요. 일단 한번 학교에 오셔서 상담 좀 하시겠어요?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민수가 요새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는 괜찮아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시댁 재산을 다 가져가고 시어머니를 내팽개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보험금과 퇴직금을 법적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할머니 말씀만 듣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시는 저희 아이 학교에 그분이 오시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상처받아요. 알겠습니다. 집에 와서 민수한테 물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아빠 재산 다 가져가고 할머니랑 삼촌들을 버렸다고 하셨어.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할머니 말 안 믿어. 민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19살 아들이 엄마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003년 여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시댁 사람들 모르게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 퇴직금 3천만 원 중에서 병원비와 장례비로 3천만 원을 썼고 남은 돈이 5천만 원. 거기에 제가 20년 넘게 모은 돈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이 돈을 들고 도망칠 준비를 했어요. 민수에게만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이사 갈 거야.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할머니랑 삼촌들이 못 찾을 곳으로. 저도 찬성이에요. 민수는 20살이었어요. 성인이 됐고 제 계획을 이해했죠. 민지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얘가 실수로 누구한테 말할까봐. 알겠어요. 은행에 사직서를 냈어요. 이순남 씨. 갑자기 왜 그만두시는 거죠?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은행으로 이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쉬려고요. 23년 넘게 다닌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으로 2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집도 정리했어요. 가구는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몇 박스에 담았어요. 엄마, 이거 다 버려? 민지가 물었어요. 응. 새집하면 새로 살 거야. 근데 엄마, 우리 어디로 이사 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시댁 사람들 번호는 전부 차단했고요. 그리고 2003년 9월 15일 새벽 5시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업체 아저씨한테 부탁했죠. 아저씨, 이삿짐 조용히 옮겨주세요. 새벽에 이사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짐을 다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집, 웃고 울었던 집.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가자, 얘들아. 우리는 부산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가장 먼 곳,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5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들여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순남이네 카페.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건 가게였어요. 민수는 부산대학교에 편입했고 민지는 해운대 고등학교로 전학했어요. 엄마, 여기 바다가 보여. 민지가 좋아했어요. 그래, 예쁘지? 응.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했어요. 카페는 작지만 손님이 제법 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위치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렀거든요. 한 달에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났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셋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엄마,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 엄마 커피 맛있다고 다들 칭찬하시던데. 그래? 고마워, 민지야.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수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고. 민지야, 너는? 저도 좋아요. 여기 애들이 서울 애들보다 순해요. 행복했어요. 진짜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겨울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순남이네 카페입니다. 순남아, 너 거기 있었구나.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떡해. 내가 어디 숨어 있나 했더니 부산이었어. 동생이 사람 시켜서 찾았어. 너 우리한테 한 짓이 뭔데?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머니, 저 이제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 버릇없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남동생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저 커피나 한 잔 마시러 온 건데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에이, 형수님,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긴요. 형수님, 우리 형님 재산 정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할 돈 있잖아요. 다 드렸어요.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더 나와요. 형수님이 카페 차렸죠? 돈 있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알아낸 거였어요.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모은 돈이고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거예요. 거짓말! 분명히 우리 목도 있을 거예요. 당장 어머니한테 2천만 원 보내세요. 안 돼요. 형수님! 남동생이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손님 나가주세요. 안 나가요! 돈 받을 때까지! 결국 경찰을 불렀어요. 신고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동생을 데리고 갔지만 이틀 뒤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여동생이랑 셋이 같이. 언니, 우리도 할 말 있어. 형수님, 대화 좀 합시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나갔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카페 문을 닫았어요. 이제 됐죠? 나가세요. 형수님, 우리 형님 재산 정산 제대로 해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법으로 갈 거예요? 그러세요.
그들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내용 증명이 왔어요. 고 정만석의 재산 정산 요구의 건. 하지만 제게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고유 재산이며 부모나 형제는 권리가 없음. 시댁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산을 수령했으며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승소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계속 괴롭혔거든요. 카페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불효 며느리 이순남을 고발합니다. 시어머니를 버린 몹쓸 며느리. 손님들이 오지 않았어요. 매출이 뚝 떨어졌죠. 그리고 민지 학교에도 찾아갔어요. 우리 손녀 정민지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 민지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학교에 와서 창피를 줬어. 친구들이 다 봤어. 16살 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도망가자. 이번에는 더 멀리. 2006년 봄 우리는 다시 짐을 쌌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시 구도심에 작은 원룸을 얻고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는 포기했어요. 간판을 달면 또 찾아낼 테니까. 민수는 제주대학교로 다시 편입했고 민지도 제주고등학교로 전학했어요.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해? 민지가 울면서 물었어요. 조금만 참아. 민지야, 곧 나아질 거야. 언제? 나 이제 친구도 사귀기 싫어. 어차피 또 이사 갈 텐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주에서는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제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식당 주인 이름은 민수로 했죠. 전화번호도 또 바꿨고 은행 계좌도 민수 명의로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그런데 2009년 어느 날 옛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남아, 나 영희야. 기억나? 영희는 제가 은행 다닐 때 동료였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순남아, 너 어디 사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영희는 믿을 만한 친구였어요. 나 제주도에 살아. 제주도? 거기는 왜? 사정이 있어서. 영희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 걱정 마. 일주일 뒤 영희가 제주도로 왔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남아, 너 많이 늙었다. 너도. 웃으며 포옹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결혼부터 남편 사망, 시댁의 괴롭힘, 2번의 도망까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순남아, 너 정말 고생했구나.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그나저나 순남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뭔데? 내 시댁 소식.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나 봐. 그리고 2년 전에 돌아가셨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슬프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간경화로 입원했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형편이 안 좋대. 여동생은 딸이 가출했어. 엄마가 자꾸 돈 달라고 해서 도망갔대. 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순남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한 거야. 너까지 그 사람들한테 휘말렸으면 너도 망했을 거야. 이제 맘 편하게 살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영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2010년 이후 제 인생은 정말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서울 가도 괜찮아? 당연하지. 가서 열심히 해라. 엄마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민지도 있고. 민지는 제주대학교 관광학과에 진학했어요. 엄마, 나는 제주도가 좋아. 여기서 계속 살래. 그래. 내가 좋으면 돼. 저는 제주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어요. 순남인의 게스트하우스. 방 4개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위치라서 손님이 제법 왔어요. 사장님, 여기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깨끗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이 행복했어요. 민지가 학교 끝나고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오늘 손님들 체크인 제가 할게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2012년 민수가 결혼했어요. 신부는 착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제 친정 식구들만 왔고 친구 몇 명. 신랑 측 하객이 적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신부 측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2015년 민지도 결혼했어요. 신랑은 제주도 토박이 청년이었어요. 장모님, 제가 민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민지의 결혼식에서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안도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해서.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민지야. 2018년 손주가 태어났어요. 민수의 첫 아들. 어머니, 손자예요. 세상에. 우리 손주. 작고 소중한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정우주요. 우주같이 큰 사람이 되라고. 좋은 이름이다. 손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용서됐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괴로웠던 순간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2020년 민지에게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이름을 남주로 지었어. 남주?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 엄마처럼 강하고 멋진 여자로 키우고 싶어서. 울컥했어요. 고맙다, 민지야. 엄마야말로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나 이렇게 행복해. 그리고 지금 2025년. 저는 70살이 됐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작년에 정리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영하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민지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가요. 점심은 민지가 해주고 오후에는 손주들이랑 놀아줘요. 할머니,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 할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할머니 젊었을 때는 말이야. 제 인생을 이야기해줘요. 물론 순화해서요. 힘들었던 이야기는 빼고 좋았던 이야기만.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정만서, 제 남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죠. 가족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계속 돈을 줬던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걸 알았지만 동생들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시댁 식구들은요? 가끔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아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시댁을 버리고 도망친 게 냉정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계속 시댁 뒷바라지를 했다면 민수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민지는 결혼도 못 했을 거고요. 저는 과로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빨아먹었겠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도망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ATM으로 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망치세요. 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 빨리 깨닫길 바라요. 저는 40 중반에야 도망쳤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도망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처럼 오늘도 손주들과 가을 바다를 보러 나왔어요. 파도 소리가 좋아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와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손주들과 모래성을 쌓아요. 민수와 민지가 옆에서 웃으며 바라봐요.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어와요. 따뜻한 바람.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미움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돈 달라는 전화 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든 나를 파괴하는 관계라면 끊어야 한다는 것.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손주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요. 석양이 참 아름다워요. 저의 인생도 석양처럼 아름다울 날이 오네요. 제 마음이 평안하니 그런 거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석양처럼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